환경라디오 환경책 낭독 6도의 멸종 챕터 2 2도씨 상승 87페이지 바다가 탄산수라면 지난 100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뿐만 아니라 생물 서식지의 환경도 변화시켰다. 여러분이나 내가 비행기를 타거나 에어컨을 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절반가량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자연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처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양화학 분야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다. 바다는 원래 약 알칼리성이며 그래서 바다에 사는 많은 동식물들이 탄산칼슘 껍질을 만들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탄산수를 마실 때 톡 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바로 그 탄산 때문이다. 그런 탄산수가 바다 전체에 녹아든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바다의 알칼리성을 0.1pH만큼 줄여놓고 말았다. 카네기 연구소의 지구 생태분과 교수 칸 켈데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유입량은 정상치보다 50배 정도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0년 안에 해양의 pH가 8.2에서 7.7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치 같지만 pH가 0.5 떨어진다는 것은 산성도가 5배 올라간다는 뜻이다. 더구나 바닷물은 아주 느리게 순환하기 때문에 설령 온난화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인류의 자각으로 대기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안정되더라도 그 영향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는 2005년 6월 영국 왕립학회에서 낸 주요 보고서의 주제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해양생물학자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2050년경에는 남극해와 태평양 일대의 방대한 지역이 산성화되어 탄산칼슘 껍질을 갖고 있는 바다생물에 유독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보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바다의 대부분이 결국 산성화되어 석회질 성분의 해양생물은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양 먹이사슬의 토대인 플랑크톤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더욱 큰일이다. 코콜리스 조류처럼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원이다. 1차 생산자 총량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하는 플랑크톤은 지나치게 번성하여 바다를 푸르게 물들인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은 곳은 해양의 곡창지대인 셈이다. 고등어에서 혹등고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종들은 모두 플랑크톤에서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런데 코콜리스 조류는 탄산칼슘층, 즉 석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산성화에 특히 취약하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바다가 어떻게 변해갈지 연구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의 일부에 인공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녹여본 후 크게 놀랐다. 코콜리스 조류의 석회질이 전부 녹은 것이다. 91페이지 유럽 노인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간다. 정상적인 여건에서라면 인체는 이상 고온을 잘 처리할 수 있다. 피부 속 모세혈관에 피가 많이 공급되면서 정상 이상의 열을 대기 중으로 발산하게 하는 것이다. 땀샘은 땀의 형태로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이때 열도 배출한다. 심장 운동을 통해서도 열은 빠져나간다. 운동을 하면 정상 체온인 37도씨에서 38에서 39도씨까지 별 무리 없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2003년 유럽에 닥친 여름 더위는 상식 밖의 수준이었다.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엄청난 열파가 유럽을 강타했고 그로 인해 유럽의 기온은 정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스위스에서는 6월 4일 이미 온도계의 수온주가 30도씨까지 올라갔으며 8월 2일에는 남동부 기온이 41.1도씨를 기록했다. 이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고온이었다. 대륙 곳곳에서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 영국의 경우 최초로 38도씨를 기록했다. 해변에는 여름 햇볕을 즐기려는 휴가 인파로 붐볐지만 파리와 같은 도시에서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고온 스트레스의 첫 증상은 하찮아 보일 수 있다. 약한 어지럼증과 구토, 그리고 짜증이 생긴다. 그 정도면 응급 상황이라고 하기 어렵다. 초기 열사병은 시원한 곳에서 1시간 정도 쉬면서 물을 마시면 낫는다. 하지만 2003년 8월의 파리에는 시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좁은 아파트에 갇혀 사는 노인에게는
더욱 그랬다. 낮 기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밤에도 열이 충분히 식지 않아 체온이 회복될 여유가 없었다. 그런 날이 이어지자 증상이 누적되어 갔고 결국 가장 위험한 단계의 고온 스트레스인 이상고열과 열사병이 발생했다. 인간의 체온은 41도씨를 넘으면 체온 조절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땀 분비가 멈추고 호흡이 약해지면서 가빠진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환자는 금세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신체 중심부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의 산소 공급량이 부족해져 핵심적인 신체 기관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런 환자는 중환자실로 당장 옮기지 않으면 불과 몇 분 만에 목숨을 잃고 만다. 2003년 파리에서는 응급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은 탓에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열사병에 희생되었다. 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쓰러졌고 이들의 시신 수백 구는 마땅한 시체 안치소를 찾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시민의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8월 장기 휴가를 즐기는 데 정신이 팔렸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이어졌다. 당시 유럽 전역의 사망자 수는 2만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7페이지 북극곰 마스코트의 내일. 북극의 온난화를 모든 사람이 꺼리는 것은 아니다. 그린란드 빙상이 흘러내려 지구 최북단의 기후가 변해야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팻 브로도 그런 기대를 품은 사람들 중 하나이다. 미국의 사업가인 그는 1997년 캐나다 북부의 황량한 마을 처칠의 항구를 $7에 사들였다. 이 마을은 북극곰의 수도라 불리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10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의 삶은 혹독한 것이었다. 하지만 브로가 보기에 호황기가 목전에 다가와 있었다.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면 보잘것없던 작은 마을 처칠은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이를 연결해주는 항로의 중요한 허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항로가 열릴 때쯤이면 북극곰의 수도인 처칠은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또 다른 온난화의 아이러니는 북극 빙상이 퇴각하면서 석유 자원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는 더 많은 화석연료가 제공되고 이로써 기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부의 추산에 따르면 석유 외가스 매장량의 4분의 1이 북극해 밑에 매장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부빙이 워낙 두꺼워서 시추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미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북쪽 끝에 있는 항구 햄메르페스트에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건설하느라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러시아령 북극해에 매장된 굉장한 가스 자원 때문에 주요 석유 회사들이 러시아의 초대형 국영기업인 가스프롬과 손잡고 자원 개발 쟁탈전을 벌였다. 뉴욕타임스지에 글을 쓴 한 에너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급부상하는 북극 골드러시는 추운 기후에서의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렸다. 국제적으로 북극해에 면한 국가인 캐나다,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는 해저에서 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고 다투고 있다. 2007년 8월 러시아의 탐험가들은 특히 파렴치한 쟁탈전을 개시했다. 얼음 밑으로 잠수함을 몰고 가서 북극 아래 수심 4,000m의 해저에 녹슬지 않은 금속 깃발을 꽂아둠으로써 그 지역에 매장된 모든 화석연료가 러시아 소유라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국기를 해저에 꽂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원정 대장인 아르투르 칠린가로프는 모스크바에서의 대대적인 환영식에서 도도하게 선언했다. 의기양양한 칠린가로프가 군악대의 연주 속에 털이 많은 커다란 북극곰 인형을 선물로 받은 것은 뜻하지 않은 아이러니였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짐짓 냉담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속 깃발이든 고무 깃발이든 침대 시트든 뭐든 법적 지위를 갖는 게 전혀 아니죠. 불쾌해진 캐나다 외무장관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기만 꽂고 여기가 우리 영토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15세기 식민탐험대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북극곰은 이러한 무자비한 경제적 동기로 경쟁하려 들지 않는다. 북극곰과 바다는 탯줄로 이루어진 엄마와 자식 관계와 같다. 성년이 된 북극곰은 대부분의 시간을 얼음 위에서 보내며 바다 표범 같은 먹이를 사냥한다. 그래서 매년 수천 마일씩 북극해 위를 떠다니곤 한다. 그들은 어느 모로 보나 놀라운 동물이다.
10cm의 지방질 외에 두 겹의 털을 가진 그들은 아무리 추워도 열 손실을 거의 겪지 않는다. 그런 적응력 덕분에 며칠 동안 꼼짝 않고 기다리면서 숨을 실어 얼음구멍 위로 잠시 나오는 바다 표범을 재빨리 잡아챌 수 있다. 바다 얼음이 사라진 여름, 어쩔 수 없이 육지에서만 지내야 하는 북극곰들은 딸기류나 해초, 동물의 사체, 인간의 음식 쓰레기에 의지해 연명해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된다. 근년 들어 얼음이 더 일찍 깨지면서 허드슨만의 북극곰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새끼가 1년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태어나는 새끼의 수마저 감소 중이다. 이런 증거들로 볼 때 바다 얼음이 줄어든 것은 북극곰에게는 나쁜 소식이 분명하다. 석유회사나 콧대 높은 미국 사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라도 말이다.